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뭐 이득을 얻겠다라는 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증오심. 나는 열등감이라고 보는데. 쟤를 죽이려면 나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거나 안철수 의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양치기 소년들 아닙니까?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준석이 단일 안 해줘서 졌어. 그런 나는 핑계를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돌릴 수 그런 있거든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은 이제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름까지 써 있는 걸 안 가지고 왜 안 입고 그 유세를 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참 잔인하고 그리고 뭐랄까 염치 없는 짓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덕수 그렇게 한덕수 총리 어디 갔어 한덕수?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잠수 타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세상 막아보자. 이게 뭐예요 진짜. 집권 여당까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세상 막아보자.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인생의 꿈이 이재명 방해꾼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네. 국민의힘은 깨지는 게 맞아요. 내란 찬성과 반대가 같은 당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이게 이상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롱한 여의도 5월 2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는 화요일입니다. 자, 지금 11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이 시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 고문이 아마 또 공동으로 뭘 발표를 하는 모양입니다. 공동 정부 구성 뭐 이런 얘기까지 뉴스에 좀 나오던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그렇게 전해드릴 만한 중요한 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치평론가시죠? 박진영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시죠?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뉴미디어 대응단장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여기만 박진 엄청 높은 자리를 그래요. 맡으셨네요. 부러워서 박수 쳐드렸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나왔더니 되게 어색하네. 저도 박수 어색합니다. 치고.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뭐 이벤트들이 좀 여러 개 또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어제 나온 뉴스부터 하나 네.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을 한꺼번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세 사람 한꺼번에 부르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전에 조사를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왜 조사를 다시 했느냐? 보통 피의자들 입 안 맞으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 있었던 당시 CCTV 영상, 대통령실, 대접견실,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네. 이 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걸 쭉 보니까 예. 이 세 사람이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점들이 CCTV에서 밝혀졌다. CCTV야 뭐 그 시간 정확하게 이제 체크가 좀 돼 있을 CCTV는 텐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언제 도착해서 언제 나갔다 뭐 이런 건 이제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랑 좀 다른 진술들을 했다는 거군요. 네, 머문 시간이나 빈도에 있어서 세 네. 명 모두 다른 CCTV와 다른 진술을 했다. 네. 그래서 아마 동시에 불러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3명 조사를 해서 특히나 만약에 셋 다 어떤 의도를 갖고 다른 진술을 했다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고, 그거 이제 밝혀내는 게 또 경찰이 할 일이기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뭐 있습니까? 네, 하나 더 이제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원격으로요? 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네. 홍장원 전 차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홍 전 차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비상계엄 발표 직후에 내가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다. 받아 적다 보니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거기까지만 했다라고 이야기한 날입니다. 예. 이날 바로 그 통화했던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화폰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은 이제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실행했는지를 아직 특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경호처에서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겠죠. 보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했을 거고 경호처가 그걸 그냥 자의적으로 할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지시 내린 사람 역시도 뭐 대략 충분히 추정 가능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때 그 홍장원 씨가 그때 진술했던 주장했던 내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뭐 싹 다 잡아들어라. 네네. 했던. 그러니까 그 대화가 있었다는 그것이 원격으로 삭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화했던 네. 통화 내역이 네. 음. 그러니까 그거는 홍장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자기네가 미리 증거 인멸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3명의 진술이 있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문건은 자기는 그냥 멀리서 얼핏 보기만 했다 뭐 이런 얘기였고 최상목은 실무자가 쪽지를 접힌 걸 줬는데 안 봤다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한덕수 씨는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 이런 얘기였는데 CCTV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 3명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다 인멸됐을까 걱정되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라도 나오니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상민 씨가 멀리서 보고 다 볼 수 있는 천리 아니었는데 CCTV 보니 가까이서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요. 최상목 씨도 형상 기억 그 종이 최상봉 씨도 이용해가지고 뭐 저기 대통령 지시를 대충 받는 사람인데 예. 알고 보면 출첵하면서 메모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 타워가 저는 김용현 장관이라고 보지 않아요.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네. 실무적 뒷받침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기획 집단이. 보통 우리가 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네네. 군인들이 주동하는 것 같지만은 내부의 이 문관들이 기획하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CCTV가 그런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누군가 아니 누가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해서 나눠줬겠습니까? 김용현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네. 생각해봐도. 김용현 전 장관은 워드도 익숙치 않았던 오치는 걸로. 사람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단일화 얘기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시죠. 뭐 단일화 안 아니 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내일까지요? 오늘까지만 해요. 아, 네 원래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전달을 합니다. 목요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목, 네. 금 이렇게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까지가 이제 단일화 마지노선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전 당원 11만 명에게 직접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반드시 완주하겠다.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만 단일화가 가능하다. 나 안 해. 당원 모두에게 보냈다. 네, 이 정도 의지를 보여줬다면 안 한 게 이제는 안 한다고 봐야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혹시나 본인이 이거는 이제 확실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리를 불사른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명태균 씨하고 통하고 난 다음에 네. 그 통화 내역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나온 행보 아니에요? 명태균 씨 네, 통화를 하고 난 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이게 씨가 뭐 중요한 뭐 변수가 있어요 명태균 여기서?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2명의 기자에게 이 이준석 씨하고 통화한 단일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우선 이명수 기자한테 한 얘기는 그냥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한 2분 정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안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단일화를 하라고 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봉지욱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봉지욱 기자한테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5년 동안 정치 못한다. 이제 완전히 망가진다. 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네, 그래서 네. 양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준석 씨의 태도가 나로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나는 응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아마도 명태균 씨하고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네. 너 어차피 정치 오래 해야 될 사람이고 네가 지금 김문수나 국민의힘하고 손잡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예. 또 그 사람은 단일화 한다 그랬다가 또 너 팽시키고 약속 안 지킬 게 뻔한 사람인데 차라리 거기 가지 말고 그냥 너 갈 길 갈면서 좀 이미지라도 깨끗하게 놔두는 게 어떠니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모르지만 얘기 예, 했지 않겠냐는 추정 정도를 하시는 네, 거고 네.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는 그 전부터도 단일화 절대 안 한다는 얘기를 쭉 했죠. 네.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단일화 이제 포기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때라고 보십니까?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뭐 사실상 이제 존중하겠다,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그러는데 이번 단일화 과정은 그게 좀 너무 비굴하게 진행이 돼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옛날에 뭐 이준석 후보의 부하였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당대표. 그렇죠. 당 대표고, 근데 거기다 대고서 뭐 이준석 후보는 뭐 내가 옆에 있었으면 혼내줬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아, 그건 얘기를 좀 약간 너무했죠. 하는가 하면 네. 거기다가 이 지금 비대위원장은 또 모든 백지수표를 다 줄 테니까 뭐든지 원하신 대로 후보만 빼고 다 말씀하십시오. 네. 누가 자기한테 그런 정권을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신윤들이 줬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는 꽃놀이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오세요 오세요라고 얘기할수록 본인의 뭐랄까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 네. 반대쪽으로 저쪽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결국 단일화하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예방주사 놓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야 나 좀 떨고 있거든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민주당도 좀 겁내고 있네 이런 거, 또 반대쪽에서는 야 국민의힘은 아주 애걸복걸하고 있네 뭐 이런 걸 보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분의 지지도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의 야망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야망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20대에서는 상당한 지지가 높은 것 같아요. 30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높은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권 가지고 이런 정도의 꿈이 아니고 지금은 설령 대선에 뭐 당선되진 않더라도 그 다음 대선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비축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유일한 문제는 명분이 아니라 돈일 거예요. 돈. 예를 들면 10%를 못 넘으면 혹은 15%를 못 넘으면 네. 그 비용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 만약에 15%를 넘으면 예. 제가 이준석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죠? 저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아닙니다. 저희 극우 정당입니다. 그리고 보수의 정통성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꼬리가 개를 흔들듯이 마치 이제 여러분 다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 정당으로 오시고요. 저기 저 자통당하고 우리공화당하고 친윤 잔당들하고 다 있는 저당 가지 마세요. 이렇게 대대적인 공세를 필 것 같아요. 아니 정계 개편 같은 것도 충분히.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은 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거꾸로 더 큰 걸 먹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면 개나 양이 꼭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했기 저는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거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보통의 유력 정치인이 저 정도 이야기하면 다 믿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거나 네. 안철수 의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양치기 소년들 아닙니까? 본인이 저기 양두구육 해놓고 네. 본인이 양두구육 한 적이 없고 그냥 양두구육 한 사람들에게 쫓겨난 것처럼 포장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일설에는 나가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협상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가는 하더라고요. 과정에서요? 예,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어떤 예를 들면 뭐 요런 조건을 들어주면 안 나갈 수도 있다라든가 아.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라는 소문입니다. 네, 저는 소문이에요, 소문. 예. 중재위 저는 안 그래서 가신다고. 하여튼 네, 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저는 안철수고요. 늘 밝히지만 예. 그다음에 한덕수. 한덕수는 뭐 취급을 안 하니까 취급도 안 하고 네. 하기 싫고 안철수 제일 싫어하고 그다음 이준석인데요. 아 그래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저러고도 단일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 말에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힌트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그 명태균 씨 얘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예쁜 꽃? 네.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1. 무궁화 2. 단일화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내일까지는 좀 보시죠 우리가. 아예 0%다라고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올려가지고 이준석한테 사인 보내는 거야, 단일화하라고? 아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내가 당원이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가장 좋은 그림은
이준석과 단일화 아니고 이준석과 단일화 노력했으나 실패. 이준석은 단독 출마 대신 이준석 출마로 이재명에게 갈 표가 이준석에게 그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비명 벗 민주당을 조금 좋아했던 뭐 이런 분들이 어쩌면 이준석을 좀 좋아하는 그림이면 이준석에게 표를 주는 그림이면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아닌가. 근데 그게 네. 지금 뭐 유권자 분석을 해보면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6070 그러니까 60도 좀 나뉘어 있지만 70은 뭐 확실한 국민의힘 지지하고 4050은 민주당 지지하고 2030은 이재명 후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2030은 4050과 굉장한 대립. 그러니까 그 2030이 관계예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후보에서 사라졌을 때 어디로 갈 거냐? 그 국민의힘 가겠어요, 아니면 민주당 가겠어요? 그 말은 단일화를 나뉘어지겠죠, 했을 뭐. 때 네. 했을 때 만약에 어디- 그 단일화하면 한다. 그럼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론조사 해봤더니 그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드랍을 하면은 네. 절반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에게.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반반 쪼개질 테니까 사실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드롭을 하면 그 오히려 그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 지지도도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며칠 전에 그거 분석해봤더니 그 김문수 쪽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간의 차이는 한 10%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표 중에서 29%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 몇 % 정도가 모름, 무응답 이렇게 나오고 실제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표는 40 몇 %라는 네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김문수 후보의 표가 70 몇 %가 표중 70 몇 %가 이준석에게 가고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네, 때 단일화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네. 가능성은 없는데 네, 어쨌든 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간의 표 차이는 이재명 후보가 50% 정도 나오고 이준석 네. 후보가 30 몇 프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그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찍겠다는 그 표는 안정적인 표는 아니다. 왔다 갔다 이 네.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한 절반 정도 항상 나오더라. 네. 그러니까 꼭 저는 단일화라고 해봤자 그게 꼭 그렇게 무슨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졌을 경우에 이준석이 단일 안 해줘서 졌어. 그러니까 그런 나는 핑계를 그런 얘기 하지 걸릴 수 말라. 있거든요. 그런 얘기 그렇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 이준석은 이제 네. 그게 두렵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준석이 단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요. 그래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네.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려면 큰 집을 먹어야 되거든. 네. 국민의힘이 큰 집이거든. 네.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거야. 네. 자기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다. 예. 저기는 탄핵 반대한 사람들이 주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옹립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믿을 수 있나? 이른바 친윤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또아리 들고 그 자리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네. 세력들이 커지고 있어요. 지지도도 커지고 있어요. 내가 저기 들어가서 이 천하 삼분지기를 할 수 있을까?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네. 저기 어설픈 삼국지 많이 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강짜를 피우면서 난 절대 단일화 안 해.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답이 좀 보일 때 그때 갈 거다. 그렇죠. 그런데 답이 안 보이면 그대로 가는 거고. 또 여기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0% 넘을 수 있느냐, 15% 갈 수 있느냐라는 희망.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 겁니다. 머릿속에. 네. 자,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만약에 우리 후보 지면, 그러니까 보수가 지면 그 책임 이준석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이 아니 국민들이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스스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해서 단일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 과정에서 자동 단일화가 될 것이다. 자연 단일화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 나중에 그 보수 분열의 책임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천하람 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제 읍소를 넘어서 우리를 거의 협박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원래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전혀 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 당선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서서히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원래 이 막판 선거의 이 프레임의 정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통해.
그리고 저도 이제 예측이 틀린 것 같아요. 전 나중에 갈수록 이준석 후보 표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예. 근데 안 떨어져. 아, 별로 안 떨어져요? 예, 이유는 예. 김문수 후보가 너무 후져. 김문수 후보 쪽으로 뭐 몰아가야 되는데 네. 중도화도 해야 되고 김문수 후보가 유연해지고 뭐 매력도 발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버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지율 한번 그럼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여론조사 공표 네. 금지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마지막에 막 오늘까지 조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맞아요? 내일까지 공표할 수 발표를 있어요. 내일까지 할 수 발표할 수 있고, 있고. 그 뒤에는 조사 계속 할 수 있는데 네. 공표만 다만 못하는 그 기간에 거죠. 하는 건 공표할 수 공표는 없고 안 되고. 그 전에 한 거는 계속 이제 우릴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얘기를 드리면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4일, 25일 조사를 한 것인데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는 이재명 후보가 49,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5, 이준석 후보가 1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조사와 같게 비슷하게 나왔고 네.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소폭 그러네요. 소폭, 2% 포인트씩 상승을 한 올랐네요. 그런 모양이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씩 이제 정해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모름, 무응답 이런 분들이 이제 어쨌든 하나씩은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저는 초창기에 55, 45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아. 갈수록 그 이준석 후보 표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늘어나 버리는데 예를 들자면 저기 없다 모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저런 분들 투표 안 합니다. 투표 안 하면 모집단이 한 94%, 5%로 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나머지 후보들을 수렴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재명은 한 50, 김문수는 한 37, 이준석은 한 뭐 12, 12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되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 김문수 이렇게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5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2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3주 전에 했던 것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오른 그런 수치를 나타냈고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52%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네. 이재명 대 이준석은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51, 이준석 후보가 40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지역별로 뭐 특별히 봐야 될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전체적으로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근데 지금까지 조사가 대세를 흔드는 조사는 없었던 없으니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일주일 전에 있으면 안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크게 변수가 있을 게 별로 없다고 보면 그런 질문을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한 건 너무 죄송스러운 질문일까요? 그 저도 오늘 아침 매일 아침에 이제 선거 유세를 나가거든요. 네. 나가서 이제 역 같은 데서 지지해달라고. 역에서 역. 아 여기요. 예, 지하철역. 스테이션? 네. 역이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서브웨이 스테이션. 네네네. 왜 웃어요?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실 여수로 해서, 들렸어요. 예. 여기서 들렸어요. 네. 역 지하철역. 네. 지하철역. 지하철역 앞에서 예. 그 유세를 하는데 이게 반응들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총선 때도 그걸 느꼈는데 그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된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아, 인사를 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인사를 한다고 해서 다 뭐 그 원래 네. 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저 대한민국 분들이 이렇게 얼굴 표정이 많이 변하시지 않잖아요. 네, 네. 무표정이 많으시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보면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그게 포커 페이스가 점점 더 짙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정했거든. 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얘기하든 반대하는 사람이 얘기하든 별로 반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농도가 점점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대충들이 이제 마음을 정해가고 네, 있구나. 네, 네. 그게 어디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우리 들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는 살면서 그렇게 인사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아, 정치 안 하면 그렇게 할 일이- 길거리에 서서 할 일이 없죠. 오가는 모든 분들에게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별로 왜냐면 이제 없잖아요. 회사 다니실 때는 얼마나 후배들 인사를 이렇게 깍듯하게 받으셨을 텐데. 아 근데 인사 잘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정치인 그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인사해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쉽지는 않다. 새벽에 나가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진짜 하기 아프대요. 싫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후보 등록한 당시 여론조사가 바뀐 적이 1위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근데요, 예. 사람들이 보통 선거 20일 전에 마음을 정한답니다. 20일. 보통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21일이잖아요. 이미 후보 등록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선거운동 대부분 다 필요 없네. 그렇진 않죠.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네요. 김문수 후보가 네. 선거 유세 현장 가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어퍼컷 장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보통 한다 그러네요. 맞아요? 어퍼컷이요? 네, 그 윤석열 씨 어퍼컷을 에이, 따라서 설마요. 에이, 그건 아니고 네. 절을 하죠. 절을. 절을 해요? 가는 곳마다 다 절을 하시더라고요. 이봉 같은 걸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이게 턱걸이를 좀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아, 저는 어디다 근데 걸쳐놓고 해요, 턱걸이는 그거를. 전 진짜 인정합니다. 네, 아니 이 연세 사실 턱걸이가 쉽지 쉽지 않거든요. 않습니다. 그거는.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네. 김문수 캠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도봉구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개별 유세를 하고 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서 첫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손을 잡았더라고요. 네. 네. 그 전에는 이제 따로 동선 따로 다녀서 심지어 우리 여기 나오는 그 평론가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 있으면 한동훈 후보 네. 부산으로 가고 동선 최대한 안 겹치게 멀리 간다. 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제는 이제 직접 찾아가서 깜짝 방문을 했고 같이 손을 잡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김문수를 네, 뽑아달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이제 좀 했습니다. 지원 유세를 좀 하는 모습을 네. 네,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같이 서기로 한 건 원래 그 마음을 먹었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심경의 변화 내지는 환경의 변화가 좀 있어서 바로 옆에 서서 김문수를 이렇게 연호할 뭔가 이게 바뀐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그 경선에서 뭐 사실 친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2대1로 싸워서 억울하게 졌다. 아. 한덕수와 김문수 두 후보가 무슨 짜고 친 것처럼 그 친윤계들이 모두 일제히 달려들어서 했다라는 네. 것들에 대한 억울한 느낌이 있어요. 지지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 경선이고 억울하니까 지지하지 말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경선에서 우리가 진 거는 맞고 네. 그다음에 경선 1위 후보가 정해진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 정해진 후보를 구테타라는 당내 구테타라는 방식으로 한덕수 후보로 꽃가마 옹립하려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나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거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네. 저희 지지자들이 다 출동해 돼서 그거를 무산시켰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우리는 그 지지 유세를 해줘야 된다. 왜? 이건 우리가 당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그리고 네.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과거에 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한 달 뒤에 탄핵해야겠다라고 나섰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적어도 그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주자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전체 과정에서 어쨌든 할 예정이었어요. 할 예정이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시기나 조절 이런 거는 있었고 근데 근데 왜 네. 김문수 씨 이름은 없어요? 그 옷에?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굉장한 오해가 주어지는데 처음에 저도 이름이 없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그랬다 하더라도. 네, 그 12일 날 선거운동 시작하는데 우리 선거운동원들한테 11일 날 밤에 왔는데 옷에 이름이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고 빨간 옷만 입은 거 다 배포했어요. 저도 그거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옷이 김문수 왔잖아. 후보만 부랴부랴 앞에 이제 네네. 하얀색 옷을 했고 근데 몇 개 만들어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급된 걸 갖고 계속 하고 있었던 그 거예요. 이후에는 안 지급이 됐어요. 이름 있는 거는? 지급은 안 됐지. 일부러 뭐 가서 뭐 다시 우리가 그걸 따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 그 한동훈 후보가 그 당에다가 그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보내주겠습니까? 보내달라고 보내주겠지. 그러지. 근데 사실 뭐 가서 열심히 그 김문수 후보 이름도 얘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왜 이름까지 써 있는 걸 안 가지고 왜 안 입고 그 유세를 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잔인하고 그리고 뭐랄까 염치 없는 짓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덕수 그렇게 한덕수 총리 어디 갔어 한덕수?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잠수 타 있잖아요. 아니 그건 다 좋은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네.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유세하고 우리 김종혁 최고도 하시고 그런 거 다 잘 알고 있고 예, 예.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유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네. 김문수 후보를 전적으로 막 민다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하나가 들고 또 아, 하나는 그래요? 그냥 저 개인 생각이에요. 예, 이건 제가 예, 예. 그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예. 또 하나는 친윤 청산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예. 실제
그 김문수 씨는 친윤 청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씨의 이것과 선거운동과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하는 선거운동이 조금 안 맞는다. 김문수 씨의 한동훈 후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문수 후보의 뭐 한동훈 전 후보든 김문수 뭐.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전 대표. 그래서 뭐 김문수 씨와 아 위드훈이 소속인지 또 몰랐네. 내가 이게 살짝 말해주잖아요. 아니 예.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이 우리가 요구한 걸 안 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 친윤과 아. 결연하자. 탄핵의 강과 개헌의 네, 바닥 네, 네, 건너가야 된다. 네. 부정선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자통당 세력과도 절연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럼 안 하면 우리 안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하든지 할 수는 없고, 아니면 그거는 아니더라도 유세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우리 후보가 김문수이기 때문에 네.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될 수도 있지만 그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사실 굉장히 네. 힘들어요 우리도. 네.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한동훈, 힘들게. 한동훈 전 대표가 매우 힘든 유세 찬조 연설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한번 팩트 체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합동 유세에 나서긴 나섰는데 한동훈 대표 측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 다른 공동선대위원장은 서면 안 되고 나만 김문수 후보와 단둘이 서겠다. 요거는 맞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네. 왜냐하면 그런 보도가 어디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저희는 딱 한 가지 제가 요구한 건 알아요. 절하는 건 하지 말자. 아 절은 하지 말자. 네, 그거를 무더기로 가서 매일 절을 하는데 저희는 절해본 적이 없는데 묻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고 왜 웃으시죠? 저러는 거 절은 아니었나? 취향인데. 아니, 갑자기 저를 취향이에요? 뭐 때문에 아니야. 장해찬 전 최고위원 아 그거하고 저하고 이렇게 박재영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왜 또 거기까지 갑니까? 네. 저를 뭐 하지 그런 말자. 얘기는 있었는데 네. 저는 그리고 또 저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예. 아니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런데 네. 뭐 하려고 가느냐 네.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충분히 해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부산에 가서 부산이 무너져 간다고 그럴 때 부산에 가서 지지자 결집하니까 보수에서도 좀 결집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청주로 원주로 서울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됐지 뭐 거기까지 가느냐 뭐 이런 지적도 많았어요. 예예.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하는 행태들은 이 정치권의 정석이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고 나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우리 네. 과거에 김대중 YS 72년도 경선 끝나고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전국 유세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또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뇌리에 박히는데 단 하나 지적해주고 싶던 게 있다면은 이재명 세상 막아보자 이게 뭐예요 진짜 집권 여당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뭐 예를 들면 뭐 주가 5만 불 시대를 만들겠다라든가 네. 한동훈이 그런가요? 5천 포인트. 아 그런가요? 한동훈이 차차기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 통일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 좀 내야지 참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세상 막아보자.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인생의 꿈이 이재명 방해꾼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네. 이런 가운데 그 국민의힘 내부가 진짜 아직도 선대위가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속이 편하진 않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어제 선대위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들도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네. 근데 그래서- 조경태 선대위원장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조경태 그 의원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상현 의원이 어제 밤늦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거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다 이제 밀어 넣은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 갑자기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페이스북이에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옛말이 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장관도 비대위원장도 공짜로 하더니 당대표도 공짜로 내고 이제 대선 이후 당권도 공짜로 먹으려는 속내가 눈에 뻔히 보인다.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이 남은 일주일은 같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내 비판도 좋지만 진짜 이거 이상한 너무 게 심한 거 아니에요? 정강- 저질이죠.
정강훈 씨도 네. 자기는 막 원산 폭격시키고 막 이러면서 나는 김문수 후보하고 말 안 해도 서로 다 아는 사이다. 김문수를 잘 네. 지지한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하고 돌아다니니까 도대체가 이 국민의힘은 김문수 같은 그 자유통일당하고도 손을 아직 못 끊고 네. 윤석열하고도 손을 못 끊고 지금 계속 뭘 하자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 앞에 계시는데 부정선거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깨지는 게 맞아요. 분당을 말씀하시는 왜냐면은 너무 하는데 그 내란 찬성과 반대가 같은 당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이게 이상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내란이라는 게 우리 조선시대 언어로 하면 역적이에요. 예. 역적하고 역적을 진압하겠다고 했던 사람하고 같은 당에 있다는 것은 역사성과 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힘드는 게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비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이 비고 이런 거예요. 이게 원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 12월 4일 날 딱 그때 끊어냈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윤석열을 추종하는 강한 지지자 세력이 안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때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강한 윤석열 지지 세력이 만들어지니까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제대로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 지금 당내에서 그 김문수 후보 쪽 진영조차도 친윤 세력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친윤에 대해서 네, 아, 그리고 하긴 뭐 친윤 아니었나? 아이고 권성동 의원도 한데. 나가라고 아니, 하고 경선 그게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감정상한 게 있겠죠. 알다시피 뭐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 하나는 뭐 자통당이나 무슨 어떻게 보면 뭐 김문수 후보가 가까운 분들 하나는 또 친윤 이렇게 묶였었던 거 아니에요. 네. 연합군으로 해서 한동훈을 몰아내는 데는 같이 연합을 했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되셨는데 그 친윤들이 또 당내 구태타를 해서 그 한덕수 후보에게 꽃가마를 태우려고 했던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친윤들이 쭉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김문수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간에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친윤들이 쓸 당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친한계라고 하는 쪽도 이 모든 책임 이 당이 이렇게 망가진 당을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망가뜨린 사람들은 친윤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당내 구태타가 당원 전당원 투표에서 무산됐던 그 경험은 네. 이제 우리 당원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장해찬 씨가 아주 저질적인 발언을 네, 하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뭐 무슨 사람의 예. 예를 들면 키가 작다, 뭐 뚱뚱하다, 무슨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젊은 분이 왜 이렇게 저질스럽게 나오는지 그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본인이 그 했던 수많은 그 부적절한 성적 표현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후보에서도 낙마했고. 낙마했던 그런 부산에서. 분인데 이분이나 또 무슨 함초롬인가 뭐 이런 분이 또 그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를 해준 분인데 이분이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뭐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그 석촌 호수에서 김문수 티셔츠 입고 유세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서 더우면 가발 벗어 뭐 이런 글을 올려서 또 막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유, 너무나 저질스러운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이런 저질들은 결국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당이 원래 보수는 약간의 품격 그리고 뭐 이런 것 좀 있잖아요. 점잖고 관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자통당 세력하고 이 친윤 그 저질 세력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당을 완전히 너무나 저질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조경태 그 위원장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친한계로서 들어갔고 거기다 뭐 배현진, 박정훈, 뭐 진정호, 정성국, 고동진 뭐 이렇게 축해서 네. 같이 이름을 넣어서 도와주자라고 했는데 그날 윤상현 의원을 거기다 딱 얹어서 거기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네네네. 11번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려놨어요. 이거는 뭐 진짜 대놓고 뒤통수 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그랬으면서도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지 연설 유세 같은 거 이제 해주면서 친윤계하고는 손을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 그 이쪽 그 보수 지지자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나가라 막 이러면서 또 야유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뭐 그런 그러면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친윤 이 사람 뭐 친윤계 빼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어쨌든 아직도 윤석열하고는 단절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주장하는 건가요? 뭐예요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는 뭐 네. 다양한 그 분파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뭐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 뭐 제가 보기에는 이중당적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자통당, 우리공화당. 오늘 진짜 방송에서 자유통일당을 진짜 이렇게 많이 말한 방송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이중당적자들 당에서 그들은 뭐 예를 들면 그들이? 대선 후보 김문수 혹은 뭐 전 대표 한동훈 이렇게 이제 좀 유명하고 얼굴 알려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친윤이 아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당을 확실히 잘 장악하면 뭐 친윤들을 좀 몰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얼굴을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분들 가운데 그냥 당에서 저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하면서 쭉 버티고 있는 친윤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몰아낼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그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아,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아, 중요하지 한동훈이 않아요. 힘을 가지면 글로 가고 네, 윤석열이 힘을 가지면 글로 사실은 간다. 윤석열의 네. 교시를 받아서 아스팔트 세력들과 연대해가지고 네. 이 뭐라고 합니까 선동 정치를 통해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당의 주류 내지는 다수를 차지하면 그거 안 되는 당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실질적으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본인들이 아니라고 이제 발 빼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친윤하고 음. 절연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아니래요? 친윤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세 번째로 싫어하는 점. 야 진짜 늘 바뀌어 그분은. 아니, 이마에 쓰고 다니세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미리 1, 알고 2, 3 예, 이렇게. 예. 순서 정해놨어요. 예. 아니 근데 무슨 아까 세 뭐 번째가 그 사람이라며. 그 뭐지 그 예. 그 정과 누구 우리 전한길 예, 예. 강사에 대해서는 예. 우리에게 계몽령을 가르쳐 주신 전한길 강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나경원 예. 의원이 나는 친윤이 아닙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예. 글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가치에 의해서 무슨 평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의해서만 그렇죠.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누가 뭐 탈당이나 분당 그 사람들이 하지 않겠느냐 절대 못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용기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하고 손잡고 이 당 개혁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 2시 20분에 이준석 후보가 또 긴급 기자회견을 한대요. 국회 소통관에서. 그러면서 김문수 사퇴 촉구 예정이라는데. 아, 이거는 사퇴 뭐죠? 촉구요. 김문수 씨 사퇴해라. 나로 다니라 해라. 이거 하려고 오늘 2시 20분에 소통관 외부에서 예. 기자회견 한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친구한테는 뭐 사소한 먹이도 주면 안 돼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그걸 가지고 어. 이 사소한 미끼를 가지고 온갖 호수, 연못, 바다에 던지면서 자기가 이 도대체 낚시질을 뭐지? 해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자기 것을 향해서 팔아먹는 재주가 탁월한 사람. 내가 국민의힘 다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 그런 얘기 거죠. 같은데.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김문수를 너무 무시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무시하는 거예요, 저. 조금 한번 요거는 두고 보겠습니다. 2시 20분으로 얘기가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또 기자회견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김문수 캠프로 텐트로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요. 소개를 좀 드리면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이제 개헌 공동 정부에 합의했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김문수를 지지한다라고 네. 했고요. 김문수와 협력하겠다. 그래서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해서 개헌 추진을 협력하겠다. 괴물 독재 국가 추진을 막는 데는 김문수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야, 이분 또 참 공사 구별이 안 돼. 그런 거를 왜 소개해 주는 거야? 이래놓고 네.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낙연 아유 진짜. 아니 근데 뭐 공동 정부랑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 총리하고 싶겠죠. 이낙연 총리? 한 번 더 하시려나? 그건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분도 정치 자체라든가 공적 영역 일을 하셔는 안 되는 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이낙연 아니 그냥 출세주의자였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한때 진짜 인기 많았었는데. 그때도 저는 싫어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자신의 정치적인 뭐 이득을 얻겠다라는 거보다는 감정? 증오심이에요. 증오심. 증오심이죠. 증오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증오심. 나는 열등감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서 경쟁을 하면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예. 두 분이 뭐 세게 붙었고 예. 그 이후에 그런 감정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쌓여와서 예. 그 증오심이 차곡차곡 누적돼 와서
쟤를 죽이려면 나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에도 있거든요. 우리 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 죽이려면 나는 무슨 짓이도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다 어느 당에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에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네. 우리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는 거고 그런 역할 속에서 아니 형제간에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못 보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잖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 네. 제가 해석해 보자면 원래 이 사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처음부터. 네. 근데 근데 아니, 당대표까지 하고 그러면 그랬는데 어떡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가 첫 번째 구조하기 때문에 네. 나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난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국민의힘 할래. 나는 여기 광주에서 태어났으니까 민주당 할래. 이런 사람들 많다고 봐요. 속은 알고 보면은 색깔은 반대편 색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이 색깔이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세 기회주의자들이야.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거 김민석 그 상임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이 이거 갖고 이제 한 줄 평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에 불복하고 내란을 꾀하다 여의치 않자 이준석 후보와 결합했다가 버림받고 다시 김문수 후보와 결합해서 본격적인 내란 세력의 일원이 됐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정청래 의원도 같이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전 대통령들 만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따끈따끈 오늘 점심입니다. 오늘 점심. 네. 이명박.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고 네, 네.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었는데 예.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여의도까지 네. 왔다. 이분은 네, 유세는 안 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 만나러 다니고 이걸로 일을 다 하는군요. 왜 아니, 그래?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근데- 전직 대통령들이 지지자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든지 아마 이재명 후보는 봉화마을 안 내려갑니까? 당연히 박근혜 아니, 그거랑은 대통령 별개죠. 만나면. 저희 호불호와 이명박- 표가 좀 있다고 보는데 네. 이명박이 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MB 같은 경우가 어. 가장 그 열렬 지지나 이런 사람들이 좀 없는 편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의 뿌리를 따지고 보면 다 그분들이 다 MB MB 예요. 쪽에서 시작된 분들이에요. MB 때 들어와서 정치를 배우면서 성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 영향력이 그렇게 네. 뭐 열광적인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히 보수 정치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적지 않습니다. 아. 이명박이 우리나라 보수 정치 망친 사람이에요. 사실 그 이명박 그 MB계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 그 당시에 이제 박세일 교수의 선진화 이론이라든가 예. 초창기 뉴라이트도 지금 같은 이런 뭐 극우라든가 친일적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자유주의 정신을 가지자라는 이런 네. 거였는데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를 이익의 문제, 상업적인 뭐 하나의 정치적 상업주 이런 식으로 싹 치환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MB가 그 윤석열 못지않게 공안 통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국정원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기도 하고 나쁜 짓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MB 보수 망친 사람. 근데 박근혜- 말로 보수 망쳤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수에서 생가도 방문하고 이 김문수 씨도 만나고 사진도 찍고 이제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해줬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은 김문수를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또 그 서포터즈들은 또 이재명 지지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건가요? 아이 그거야 뭐 서포터 중에서 일부만 그러는 거라서? 정치적인 분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인 거잖아요. 우리 쪽에서도 뭐 허은하 의원도 가고 뭐 누구도 가고 뭐 여러 번 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허은하원은 세력들이 개혁신당인데 우르르 갔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MB에 대해서는 이분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 무슨 저 기준 뭐 본인이 다 기준이 있으실 테니까 뭐 보수를 망쳤다는데 이분은 근데 보수보다는 실용주의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우리 실용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분이고 그 이후에 그 밑에 있던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분할을 했어요. 여러 분할을 해서 다양하게 진출을 했는데 글쎄 이분한테 무슨 보수를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한 비판이시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 AS 하나 해드릴 게 좀 있었죠.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전달만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광훈 TV에 등장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그러니까 교구의 이제 담당자들 교인 10명을 앞으로 끌어내서 전광훈 씨가 이제 대가리 바가를 한번 시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자 이거는 그
중간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였고 활기를 북돋우기 위한 유쾌한 연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논평 들어요? 네. 아니 저는 유쾌한 연출을 하려면 정광훈 목사께서 대가리를 받고 한 본인이 다리를 박았어요. 들어올리는 그렇죠. 그런 연출을 하면은 네.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나 수도 스스로 있겠다. 반성하겠다. 그렇겠죠. 아, 어. 활기가 넘쳐 흘렀을 것 왜 같습니다. 남한테 네. 근데 이 장면을 봤거든요. 예. 많이 해본 솜씨야. 아. 연세도 있는 분들이 잘 해요. 아. 신체 없이 하죠. 아, 그거를. 그분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손을 등 뒤에 예, 예.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요. 이게 우리 군대에서 군대 있을 했던 때. 원산폭격 이거 가혹행위거든요. 네. 그거 머리에 피도 안 흐르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고 이거라다 쓰러지고 못 아주 부러진대요. 잘해요. 그 많이 해본 솜씨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리고 여자분들한테는 막 성폭행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한테 성폭행 당한다고. 네, 하여튼 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에 말도 안 부적절한 되는 행동들을 거. 많이 예. 했는데 저런 걸 왜 그대로 우리가 남- 이제 극우라고 하니까 과격하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제 전체주의예요. 음. 폭력을 동원해서 타인들을 억압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극우라는 것은 오른쪽 생각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강요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사실은 체제 부정 세력이에요. 우리 극자만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단죄한 경향이 있는데 극우도 저는 단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어떤 쪽이든 극 붙은 예, 곳들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 네. 하여튼 뭐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 이거는 만약 저 사람들이 법적으로 뭔가를 제기하면 문제 제기하면 당연히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가혹행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네,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차기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은 군인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이걸 좀 하고 싶어 했었는데 결국엔 하지 못하고 군 출신들이 계속 국방부 장관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하는데 박진영 TV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서 한번 이런 내용을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병장 출신이 국방부 장관 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 의원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난 상병 출신이야. 난 왜 못하냐? 방위 출신인데 왜 못하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김용현 장관이 쿠데타의 주역이잖아요. 예. 그게 군 출신 장관이 장관을 갖기 때문에 있었던 현상이기도 해요. 이른바 이제 그 국방이라는 것이 행정,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행정, 그 다음에 합참의장이 가지고 군령, 군의 지휘권 문제. 네. 이게 분리되어 있어야지 국정을 민간 정부가 운영하는데 쿠데타 위험도 없고 안전하거든요. 근데 군인 출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일치되어 버려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 때 어디 가냐면 합참 벙커에 가가지고 군령까지 자기가 뺏어가지고 지휘를 해버려요. 네. 이게 사실은 쿠데타를 막는데 민간 장관이 들어오면 국방부와 합참, 군령을 지휘하는 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유리해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K방산이 굉장히 네. 대단히 성장을 하잖아요. 예. 국방부가 그냥 군인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K방산이라는 산업적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외교 안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군 관련 외교 관련 정책에 밝은 사람이 오히려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것이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종합적 판단이 작동한 것 같아요. 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그러니까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국민의힘에서는 찬성의 입장이시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당에서 입장이 어떤 방침을 예.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 예를 들면 미국은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 문민우위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민간인이 군 전체를 통솔한다 이렇게 네. 돼 있어서 오히려 군 출신들은 그 국무장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파월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약간 나름 각 나라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부에는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있어요. 이젠 그럴 때가 다시 된 것 같다. 네. 오늘 저녁에 TV 토론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반박을 하나만 전달해 네. 드릴게요. 그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예. 민간인 국방장관 이재명이 인사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아, 비판했대요?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국방 같은 전문 분야 중에서도 가장 복잡성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민간인을 바로 그냥 앉히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있다라고. 그 대한민국 민간인 그 모욕 행위야. 민간인 모욕 행위도 있다는 있어요. 거를 이제 국민의힘 의견을 네, 전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 정- 그럼 이거 하나 해야 되는데. 뭐죠? 그 대법관 증언법 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잠깐만 좀 볼까요, 그럼 예, 그거? 예, 대법관 증언법을 이제 철회하는 걸로 했는데 네. 이것도 완벽하게 철회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대법관이 이제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이거 자중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그 법안을 철회하는 걸로 했다고 했는데요. 그 장경태 의원은 그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100명 증언 법안을 낸 거고 네. 박범계 의원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낸 건데 네. 이 박범계 논란이 의원은 좀 있었죠. 네, 정리를 좀 한 것 같고 네. 장경태 의원은 아니 이거 뭐 내가 숫자에 너무 이제 주목을 받아가지고 개혁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법사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30명 증언으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김영민 의원이랑 근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단의 사법적인 그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장경태 의원이 100명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대법관을 갑작스럽게 14명인데 갑자기 100명으로 늘린다는 거는 수기를 거치거나 뭐 토론을 거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먼저 하고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늘리긴 늘릴 것 같더라고요. 늘리긴 늘려야죠. 예. 이걸 표 엄청 깎아 먹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법 자체가 뭐 그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시민이나 김호준이나 뭐 이렇게 가까운 분들 다 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설마 그런 분들 시키겠어요? 그거는 그냥 이제 설마가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공격하는 용이고 아니 설마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 시키겠죠. 그래서 김어준 대법관법이다라고 해서 뭐 한동훈 후보는 뭐 대표는 열심히 공격을 했는데 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발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확 치니까 거기서 이제 발을 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히틀러도 그랬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차베스 같은 경우도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3명으로 집권하자마자 확 늘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차베스가 있는 기간 내에 그 독재 기간 내에 그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차베스에 반대되는 거기에 불리한 그런 판결은 하나도 내리지 않아서 베네수엘라가 엉망진창하는데 일조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앞두고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 방향에는 동의해요. 네. 방향에는 대법관 늘리는 동의하고, 거. 제가 대법관 하면 지금 대법관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AI 보고 이렇게 쫙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판례들 보고 하면 되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대통령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행정부는 사법부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국회는 건드릴 수 있어요. 국회는 원래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는데 네. 행정부는 같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근데 사법부는 그럼 누가 개혁해요? 사법부는 국회하고 사법부가 같이 개혁해야죠. 국회가 예, 국회는 행정부든 입법으로, 사법부든 다 입법으로. 감나라 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대의기관으로서 스스로 집행기관을 가지지 않고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 행정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행정부가 사법부 영역에 들어가면 이거는 상권분립 위반하고 독재. 네네네.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네. 다만 앞서 우리 국방부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법 문제 마찬가지인데 순혈주의와 폐쇄성이 실제로 유전적 퇴행과 비리와 기득권의 온상을 만듭니다. 네. 개방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이 폐쇄성이라든가 순혈주의는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 장기적 방향으로서는 저는 행정부는 빠지더라도 네. 국회와 사법부의 협의 속에서 개방하고 투명해지는 사법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인사추천권의 문제에서 네. 행정부는 최대한 빠져야 된다.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거긴 뭐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 아니 같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저 다 찬성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개혁을 한다면서 계약을 해버리면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면서 인사를 한 걸 보면 자기들 편으로 다 채워버리면 그럼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TV 토론이 몇 시입니까? 8시인가요? 네. 네. 마지막 정치 분야 TV 토론이 마지막에는 열립니다. 조금 이들을 갈고 좀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엔 그래도 모든 후보가 매운맛으로 가겠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네, 준비하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매운맛이 아니라요. 이번 정책 토론은 이준석 때문에 폭망했어요.
왜요? 단 하나의 정책 이슈도 만들지 못하는 지금 대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역대급 물론 지난번 대선 때도 네. 윤석열 후보가 실력이 떨어지고 뭐 전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심했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이름으로서 반문재인 전선 이게 만들어져서 나라가 이 모양 됐잖아요. 최소한의 정책 담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 경제도 있었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도 뭡니까 국민성장 시대 뭐 747 있었는데 이게 최악의 선거입니다 진짜. 이거. 이준석 탓이에요 이거. 근데 아, 그러면 그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가장 내야 될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1등 후보니까 1등 후보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슈화 시키지 못하는 뭔 그게 얘기했는지 이준석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책임이지. 하나도 없는데 뭔 얘기를 했죠? 뭐 AI 성장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거 그런 얘기하는 거 가지고 사람이 좀 어디 있어요? 비판을 다 많이 얘기했지. 했어요. 아, 그걸 비판했어야 했다. 아, 근데 이번엔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 기억나는 게 없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래도 화두가 확 있어서 그걸로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앞으로 대통령 모르겠다. 후보들의 인성 품성 평가 위원회 국민 감정단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공격할 거는 거북섬 논란 아마. 거북섬. 그거 가지고 난리치겠죠. 그게 뭐 이렇게 농담이다. 그러니까 선거 아닌데도 네, 이제 그거를 네. 뭐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 이러면서 대장조로 연결시켜서 공격하려고 하겠죠. 예. 근데 뭐 후보의 인성 같은 것도 검증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건 국민들이 이제 표로서 혹은 뭐 TV 토론 같은 거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도 TV 토론 좀 보는데 너무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내용을 재미가 떠나서도 없어요, 재미가. 형식이 너무 재미가 없는 형식인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풀어놓고 이 후보들끼리 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뭐 너무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더라. 아니 정책도 재밌게 이야기하면 할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자유스러운 좀 토론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여튼 뭐 정해진 규칙이 또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이제 이번에 아마 따르게 될 것 같고요. 그 답답한 마음은 어쨌든 돼지국밥으로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돼지국밥 여러분 앞에 지금 한 그릇씩 놔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요게 바로 고기부터 양념까지 100% 국내산으로 만든 돼지 국밥입니다. 기름기 제거에 매우 심혈을 기울인 그래서 아주 깔끔한 맛이라는 걸 여러분께 먹는 거예요? 전해드리고 드세요. 예. 이걸 제가 저는 항상 많이 먹어봤죠. 드셔보세요. 제가 팔기 전에 항상 먹어보고 팔거든요. 제가 근데 어제 먹어봤는데 제가 국밥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국밥 중입니다. 이 지금 그 우리한테 온 홍보 문구를 보기 전에 제가 먹고 느낀 바가 네. 이 홍보 문구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대로 전달해드리려고 좋습니다. 왔는데 보통 이제 밀키트 국밥에 나는 약간 그 가루 스프 같은 맛이 있어요. 그럼 가벼운 맛. 네. 그래서 분위기. 네, 근데 그 맛이 여기서는 안 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는지 봤더니 돼지 머릿고기하고 뼈를 주로 이제 6시간. 모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맑은 그 국물이 그러니까 뽀얗지만 아주 네. 느끼하지 않은 고기 국물이 나왔다. 그리고 요거 양념할 때 후추, 마늘, 생강, 찹쌀가루를 넣었대요. 네. 간을 안 하고 드시면서 김치랑 같이 드셔도 되고 좋습니다. 조금 더 센 간이 필요하신 분은 소금, 후추를 넣으시면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팔팔 끓일 때 대파를 왕창 집어넣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아하. 정리가 됩니다. 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타협이 없으신 우리 박진영 원래 평론가께서는 대한민국 4대 돼지국밥이 있습니다. 네. 부산식, 네. 밀양식, 대구식, 순천식 네. 네 가지 국밥이 있는데 어. 요거는 살짝 봤으니까 대구식에 가깝네요. 부산식 그래요? 국밥. 네. 아, 차이가 익숙한 맛이에요? 뭔데요? 부산식은 생각보다 맑은 국물이에요. 예. 끈적한 국물이 아니에요. 네. 끈적한 국물인데 후추를 여기는 넣으니까 더 맛있다. 요거는 이제 오래 끓여가지고 살짝 네, 네, 끈적한 네. 요건 대구식에 가깝습니다. 대구식에 가까운 네. 우리나라 5대 국밥으로 그러면 인정을 좀 대구식이 제가 먹어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깔끔하죠. 예, 네. 간도 잘 맞고 레토르트예요? 레토르트,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레시피를 주고 만들어가지고 온 겁니다. 언제적 레토르트예요. 밀키트라 요즘 그러고 밀키트라고 그러고 밀키트라 그러고 후추만 넣으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저 파우치처럼 이게 들어있는 파우치에 게 나오는 네, 거. 맞습니다. 네. 네. 보면 650g인데 이게 이제 저 옛날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그 양 드시는 분들은 네. 딱 둘이 먹으면 되고요.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혼자도 드실 수는 혼자도 있는데 좀 드실 수 있는데 조금 많다. 좀 많다. 네, 네. 남성분들은 그냥 혼자 드실 수 그럴 있을 수 것 있을 것 같고 양이 근데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전에 우리가 그 팔았던 순대를 같이 집어넣으면 아하. 순대국이 되는 순대국이 거고 그렇습니다. 소면을 삶으시면 설렁탕이 되는 아하, 거고 이런. 만두를 집어넣으시면 만두국이 되는 기본 국물이에요. 네. 맛있죠? 많이 사세요. 이두 분이 쇼호스트 나가면 대박 날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국밥이 진심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데 좀 필요하고. 돼지국밥 네. 육수가 돼지 뼈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소육수를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합니다. 다양하게 하고. 그러나 하여튼 요거 굉장히 맛있죠, 일단. 맛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맛있고. 돼지국밥 하면 생각나는 정치인? 아 납니다. 노무현이지. 그래요? 노무현이 국밥은 이명박 MB 아니에요, MB? 욕쟁이 할머니한테 국밥 변호인에서 보면 돼지국밥 계속 그래요?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순댓국 하면 생각나는 정치인 누구요?
김문수인데. 뭐예요? 지금? 아 아니, 이런 이 뭐야? 아니, 이거? 뭘 걱정해. 댓글에. 댓글에 그래도 그렇지. 네, 잘했어요. 아니 맛있잖아요. 근데 잘했어. 소리 잘했어요. 요거 마지막 정리합니다. 네.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합니다. 얼마죠? 620g 한 팩이 6,500원. 이런 거는 한 너무 10팩씩 싸다. 예, 와, 쌓아놓고 50%네 50%. 예, 쟁여놓는 쟁여템입니다. 이거 사야 되겠네. 예, 냉동실에 쭉 네. 쟁여놓으시고 네, 바로바로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1% 맛집은 바로 해와 바다. 나는 가성- 상위 1%만 먹으라는 줄 알았어. 상위 1%의 맛입니다. 가성비도 해와 바다고요. 검색창에 해와 바다 돼지국밥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돼지국밥으로 힘내시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 선거까지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그릇씩 드시면 7팩 딱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이어서 저희는 경제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